산산 30대 중반 조조는 암울했습니다. 190년 야심차게 동탁토벌군을 준비하지만 사제터러 준비한 병력을 서영에게 다 잃습니다. 목숨만 부지한 채 조홍의 말을 빌려 도망간 후 지인 찬스로 병력 몇 천을 모으지만 이번엔 동탁토벌군 자체가 와해됩니다. 돈 다 까먹고 그저 그런 세력으로 연주지방을 전전하던 조조, 갑자기 192년 인생 로또를 맞습니다. 청주 황건적 일족 무려 100만 명 흡수. 특히 이중 정예병 10만으로 구성한 청주병은 조조 죽을 때까지 조조만을 따르는 직속 사병이 됩니다. 이 기점으로 조조는 잘 나갑니다. 중앙에선 그를 진동장군으로 임명하죠. 난세에 많은 병력이 대기업 같은 안정감을 주었는지 그 이후 순식간에 좋은 인재들이 모이며 산둥지방까지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 로또일까요? 혹자는 100만, 30만 숫자가 과하다는 팩트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미스테리는 청주 연기주에서 이무리를 먼저 만났던 많은 제후들은 왜 굴러온 로또를 얻지 못했던 걸까요? 북해상 공룡 또한 조조 직전에 똑같은 청주 황건적을 만나지만 포섭은커녕 20만을 이끌고 매우 적극적으로 싸우기만 합니다. 당시 가장 명망 높은 청류파 선비이자 공자 20대 손 공룡은 왜 이 복덩이였던 민중을 포섭하지 않았을까요? 삼국지 관련 수많은 기록들은 한나라가 망하는 모든 원흉을 십상시로 돌리고 그 때문에 민중봉기가 발생했다고 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십상시에 대항하는 청류파 선비와 일부 지방 호족은 왠지 모르게 선하고 정의롭게 그려지죠. 하지만 주목할 점이 황건적의 난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8개 주 전역에서 일어났으며 십상시 구성 전에도 민중 봉기는 많았고 십상시 몰살 3년 후에도 황건적은 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당시 지방 농민은 중앙이 아닌 호족의 영향권에 있었으며 십상시와 그렇게 사이 안 좋던 호족들은 정작 민중 봉기인 황건적이 일어날 때에는 급 십상시와 손을 잡고 지역 황건적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증거들로 우린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민심이 지방 호족 편이 전혀 아니었고 호족과 청류파 선비도 민심보다는 자기 이익에만 몰두했다는 것. 아니 어쩌면 다수 지역에서는 민중들의 가장 큰 빌런이 호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백성들이 인육을 먹을 정도로 굶주릴 때 형주 호족 채모는 비첩이 수백 명에 별장이 50채 있었죠.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후한 자체가 부침을 겪으며 시작한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서기 25년 한나라를 심정지에서 극적으로 부활시킨 광무제는 그 과정에서 지방 호족들에게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무제 본인도 대지주 출신이었기에 지방 호족들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죠. 그러나 통제 없는 지배가 보장되면 인간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럭처럼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호족은 토지를 강탈하고 농민을 노비사병화시키며 본인이 잘하는 육아 선비들을 중앙에 꽂습니다. 그 선비들은 스스로 깨끗한 물, 청류파로 칭했지만 호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용지식이라는 비난에 자유로운 사람이 적죠. 이후 소외된 황제가 호족 견제를 위해 환관과 외척을 키운 게 돌연변이가 되며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만약 십상시와 동탁만이 문제였다면 호족과 청류파 선비들은 민중들과 힘을 합쳐 나쁜 놈 몰아내서 광무제처럼 한나라 시즌3를 만들면 됐겠죠. 그러나 군벌 호족들은 한 말에도 상황 변화를 꺼리는 기득권이었을 뿐입니다. 190년 반동탁 연합에도 군벌들은 누군가 동탁을 이겨내고 현재의 균형을 깨는 것보다 현상 유지하며 지방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동탁 토벌은 안하고 파티 벌이면서 라이벌 제후만 어떻게 물먹일지에만 재빠릅니다. 한없이 고상하고 정의로운 육아 선비이자 명문 귀족들은 이번에도 또 한 번 선택적 방관자가 됩니다. 수백 년간 그의 선조들이 그래왔듯이. 비록 조조의 외로운 배팅은 대실패했지만 이 사건은 스스로 혁명가가 되는 계기로 보입니다. 이후로 조조는 기존과는 다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호족들과 이상한 게임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권력의 원천이지만 시대에 말도 안 되게 과소평가된 존재, 민중의 목소리를 본인의 욕망과 일체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민중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192년 적으로 마주친 황건적들이 바로 민중이었습니다. 몇 년 전엔 황건적 토벌하며 컸던 조조였지만 이젠 그들과 전선 뒤에서 기묘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과정 속 황건적은 협상을 받아들입니다. 지긋지긋한 한나라가 아닌 조조 개인에 항복하는 조건으로.
협상의 구체적 조건은 안 보이지만 조조는 전투와 농경의 분업에 뛰어났던 청주 황건적의 특징을 유연하게 진화 계승했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둔전제의 파일럿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일생 동안 조조만을 위한 사병이 되었고 그 대가로 100만에 이르는 가족과 농기구를 바탕으로 농업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 자리매김합니다. 나무위키는 청주병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랑민을 징집하여 둔전에 귀속하는 건 특이한 것도 아니고 조조만의 대단한 제도적 혁신의 결과로 볼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전까지 둔전은 광무제의 북방 국경 혹은 익주 같은 인구 저밀도 변방의 자구책 성격이었다면 조조의 사례는 호족의 기득권이 가득한 노른자 땅에서 민간과 공동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혁신으로 보입니다. 이런 건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것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공육유대가 황건적과 대적하다가 아무것도 못 얻고 본인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 것이 좋은 비교군입니다. 더 나아가 조조는 이 청주병을 모티브로 둔전제를 시스템화하고 최고의 학자들과 지속적인 토론과 미세 조정을 통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잘 돌아가도록 최적화시킵니다. 비록 올해는 못 가지만 수십 년의 정책 논의 과정은 지금 봐도 정말 건설적인 경제 민생 토론이었습니다. 사실 조조에게 민간 협상을 통한 세력 부풀리기보다 더 위대한 부분은 시스템의 구축과 룰의 복구였습니다. 한나라에도 법 조항은 많았지만 지방정부가 세지면서 호족과 지방관 마음대로 법을 시행합니다. 겉으론 유가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기득권 유리하게 적용되죠. 시스템 복구를 위해서는 룰의 정상화가 최우선이었을 겁니다. 유명한 조만전 일화로 조조는 보리밭 행군 시에 사졸들은 보리를 망치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을 내립니다. 그 후 조조의 말이 보리밭으로 뛰어들자 주변의 만류에도 조조는 직접 자기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민생에 해를 끼치는 것은 엄격히 금하는 한편 법을 어기면 군주조차도 처벌받으니 아랫사람들은 무조건 지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연의에선 사형당하는 상황에 속임수를 썼다고 비웃지만 한나라 당시엔 머리카락이 잘리면 영혼이 없어지는 일로 여겨져 사형, 궁형 다음으로 엄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는 살인자조차 효자라는 이유로 풀어주는 주관적인 유교 정서법이 일반법 위에 있던 시대였고 특히 지배층은 이런 법들의 위에 있었기에 충분히 파격적인 사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조는 이름과 자를 순자해서 딸 정도로 법가 덕후였지만 가혹해서 진나라를 망하게 했던 법가를 그대로 부활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법의 항목수와 형벌 수위는 확 줄이고 다만 정해진 법은 확실히 집행되도록 합니다. 공부할 때 노트를 100장 쓰는 것보다 한 장 요약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만 이게 또 잘만 요약되면 매우 쉽게 다수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훨씬 효과적인 나만의 지식으로 소화되죠. 이런 점 때문인지 적벽대전 털린 후 조조는 법학자들과 기존 법을 다듬어 광무제 시절 359장이었던 법률이 조예 때의 위율 18편으로 간소화됩니다. 역사가 중앙집권과 분권, 통제와 자유의 끊임없는 파인튜닝이라면 조조는 소외된 민중포섭 그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법을 바탕으로 중앙집권 통제를 통해 사회를 리셋시키는 역사의 청소부였습니다. 소라게가 안 맞는 껍질을 벗고 더욱 큰 껍데기로 이동하듯이 방종에 빠진 호족과 육아라는 부패한 껍질 안에 굶주린 민중들을 새로운 플랫폼에 옮겨 역사를 변증법적으로 진화시킨 주인공입니다. 한편 논의의 범위는 엄청나게 디테일해졌지만 현재에도 통제와 자유, 두 개 축 간의 파인튜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할 부분은 민생입니다. 우리 사회도 정치에 관심 많지만 경제정책이나 민생 관련 이슈는 관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양당의 경제 공약은 이름을 가리면 모를 정도로 닮아있음에도 문제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은 양쪽 정치인들에게 서로 법정 공방을 하는 것만큼이나 민생에 대해서도 뇌를 쓰고 경쟁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엔 다양한 데이터와 채널로 국민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 여부에서 몇 걸음만 멀리 떨어져 블라인드 테스트로 각 정당이 얼마나 정부의 기득권을 버리며 민생에 기여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몇 프로 수행하는지 데이터와 국가별 사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데이터 해석조차 다르다며 싸우겠지만 이런 공론의 장이 성숙해지고 가설들이 어떤 식으로 현실화되는지 몇 년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시대에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조는 전형적인 난세의 간웅이었고 서주 대효도 등 불필요한 사륙을 저지른 빌런이었습니다. 특히 민간인 살해는 영원히 용서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무절제한 착취만 하는 당시 군벌과 그들의 악어새이자 민중에게 유교 가스라이팅을 하는 청류파와 달리 민생의 어려운 극복을 본인의 욕망과 연결시키는 신선한 솔루션과 시스템을 제시했기에 민중을 흡수하며 짧게라도 세상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관뚜껑을 닫게 했다는 오명이 있지만 어느 누구 한 명이 아닌 사회 지배층 전체가 썩어서 수십 년간 구조적으로 민색을 책임지지 못했던 왕조는 400년은커녕 4만 년 정통성이라도 있을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